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증시에 어떻게 보면 그 예전과 다른 점이 그 경영권 분쟁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훈 대표 모시고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관찰하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S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경영권 분쟁이 일단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고 이수만 전 총괄 PD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면서 일단 승기가 하이브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어서 변수가 많죠. 네, 아직도. 그게 100% 될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단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단계는 KB자산운용과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엔터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많이 예. 했죠. 예. 그게 일단락된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쯤 됐는데 그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라이커 기업이라는 개인 회사에 매출액의 6%를 한 10여 년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일단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한 발 빼는 모양새가 된 게 1차고요. 2차전은 올 2월 달이 1월, 2월이었는데 SM 경영진이 갑자기 이수만 총괄과 결별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와 손을 잡은 게 2차전인 거죠. 예. 카카오는 느닷없이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게 2차전.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사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내부 반란이다. 내부 반란이다. 그 물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수만 총괄이 하이브와 손을 잡으면서 자기 지분 18% 중에서 14.8%를 주면서 일단 지금 모양새는 우선 하이브가 1차 승기는 잡은 것 같다. 물론 공개 매수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 2년 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러 영화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유상증자 철회 가처분 소송.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차 승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브가 잡은 것 같지만 이 핵심은 이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날짜도 공교롭게도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에게 사기로 한 14.8%의 대금이 한 3월 6일 날 이제 지급되는데 그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보통 가처분 소송은 2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보시면 현재 18.45%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인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저 지분이 그대로 가고 하이브가 지분이 그대로 가는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유상증자다 보니까 지분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브 지분도 낮아지고 이수만 총괄 지분도 낮아지는 걸. 그리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자 그때부터는 이제 4차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 불렀는데 카카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부를 수도 있고 이미 시장 가격이 12만 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때부터는 정말 쩐의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카카오 하면 우리나라 IT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하이브 하면은 또 엔터 산업의 뭐 탑 기업이고 아주 재밌는. 뭐 우리는 재밌지만 당사자들은 뭐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얼라인 파트너스와 손잡고 SM 경영진과 협업하려던 카카오는 솔직히 좀 약간 황당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뜨거운 싸움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입장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 소송,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경영권 찬탈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질 욕심이 있다고 본다면 이건 무조건 인용돼 버립니다. 카카오가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적대적 M&A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상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각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엔터 산업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제가 5년 전에 외신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한국의 엔터 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느냐. 나는 이따 본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자본시장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엔터 산업이 플랫폼과 컨텐츠가 합쳐진 형태로 가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하이브 쪽에
그 연합군은 네이버가 기본이 됩니다. 네이버, 하이브, YG. 그러니까 연합군이 하나 CJ 엔트까지 다시 합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콘에 몰린 거죠. 그렇죠. 자기의 플랫폼에 K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SM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주주로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 가처분 소송이 걸려 있으니 이걸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갈 건지 아니 뺄 건지 아마 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주 예민한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개인주주들은 뭐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지 꽃놀이패죠.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지분 확보 싸움하다 보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SM 주가가 지금 12만 원 거의 다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주주나 온라인 쪽이나 뭐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 아니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쪽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원대 이하로 들어와서 지금 이미 2배가 넘은 상태로 뭐 공개 매수가 되건 어떻게 되건 이미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아, 차익 실현 했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충분히. 자, 그런데 당사자인 하이브와 카카오 입장은 다르죠. 이제 카카오 입장은 한 1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공개 매수를 그 이게 기각이 돼서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1조 쓸 돈을 2조를 써야 되는 판이 그렇죠. 되는 거고 하이브 입장도 이게 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 매수를 12만 원에 적어냈는데 이미 주가가 16박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면 공개 매수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개인 주주 입장에서 말 그대로 꽃놀이패기 때문에 10만 더 이상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개 매수 참여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게 개인 주주들에게는 뭐 주가 오른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 양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정리해 보자면 지금 그 카카오의 유상증자 그리고 하이브의 참전 그리고 하이브는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네. 불렀고 네. 주가는 지금 거의 턱밑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네. 되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를 높일 수도 있을까요? 높여야만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가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돼가지고 가처분 네. 시장이 기각돼서 유상증자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높은 가격을 더 불러서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세로 보는 거죠. 근데 하이브도 굉장히 힘든 게 하이브에 제가 삽보서를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9천억 정도 돼요. 예. 12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1조 1천억이 들거든요. 더 오르게 되면 하이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계속 재밌게 지켜보는 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난주 그 대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긴 네. 했는데요. 사실 이 단초가 행동주의 펀드 네. 온라인 파트너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은 우선 지금 상황을 보면 SM의 현 경영진과 카카오와 연합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분명한 입장은 카카오의 기각 결정과 인용 결정에 따라서 확인하게 클리어하게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행동주의 펀드가 올 들어서 주총 시즌 앞두고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있죠. 지난번에도 짚었던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그 SM엔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규호 원호 회장이 있고 지분 한 20%좀 되죠. 예. 비슷해요. 20% 정도 되고 KCGI가 지분 매입을 5% 이상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걸었고 그리고 똑같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이브를 백기사로 들었듯이 예. 오스템의 최규호 회장은 MBK를 백기사로 든 예. 상태가 된 거죠. 예. 똑같이 MBK도 우리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역시 KCGI 강성부 펀드는 그래 그러면 지난주 발표한 게 우리 공개 매수 해줄게. 예. 그래도 손해 볼 게 없는 게 그 지금 공개 매수 단가가 19만 원이거든요. 예. KCGI가 대략 수익 본 게 한 150%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그 단기간에. 그러니까 KCGI 그 입장,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 보려고 들어간 거니 이 정도면 수익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MBK에 넘기고 MBK는 19만 원의 공개 매수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모양새인데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 KCC의 강성부 펀드가 뭘 환경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예.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체교 개정 호랑이에 비유하고 MBK를 땅에 비유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랑이가 동네의 청년들을 모아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갔더니 호랑이가 양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하튼 네. 뭐 같으면서도 다른 점도 있고 어쨌든 네. 간에 지금 그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오스템이나 뭐 이 SM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사모펀드가 행동주의 펀드가 단순히 적금만도 아니고 그렇다 또 우군도 아니고 왔다 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펀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합종 연행이 앞으로 많겠죠?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 봅니다. 이게 이제 이유를 보면요. 저도 이제 자본시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변이 엄청 넓어졌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늘어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MZ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굉장히 표현이 적극적이고 그렇죠. 공격적입니다. 사실 이 시장에 편성한 게 토종 사모펀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엘리엇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대기업들의 어떤 지배 구조를 끼어들었다면 이 토종 사모펀드들은 딱 노리는 이런 적절한 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 지금 보시면 오스템도 그렇고 SM엔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최대 주주 오너의 주주 지분이 한 20% 안팎이에요. 예. 그리고 개인 주주들의 전체 지분이 50% 이상 되는 기업. 딱 요 포맷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가 한 15% 정도 가지고 있는. 요 정도의 어떤 지배 구조 형태면 딱 공격하기 좋은 겁니다. 1% 이상만 가져가도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3%룰이 적용되어 있고 또 우군 확보가 쉽다. 우물 확보가 쉽고 50% 이상의 개인 주주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만 된다면 그리고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자사주를 매각만 하고 이게 폐기하지 않고 소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소극적 이런 기업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앞으로 맞을 것 같고 토종 펀드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수가 저는 이 공격에 지금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많은 상장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주의 펀드가 딱 내세우는 게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예.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표면을 내세우면 그렇게 반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해주고 또 그걸 받아내요. 실질적으로 그 얼라이먼트 파트너스가 SM엔터를 공격할 때 1% 지분으로 작년에 상임감사 자리를 놓을 때 80% 찬성을 받았어요. 예. 다 찬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대주주 빼고. 국민연금 기관 투자 10% 빼고 다 찬성했다는 예.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여주듯이 행동주의 펀드가 강성 펀드도 마찬가지고 내세우는 입장 자체가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해라. 뭐 이런 좀 표면적으로 굉장히 모랄한 도덕적인 걸 내세우기 때문에 반박할 의미가 명분이 없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스템 같은 경우에 공개 매수에 사실상 성공한 셈이니까 네. 지배구조 개선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보시면 그 2월 달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관 매수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였어요. 예.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 매수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기관들은 MBK가 인수하고 최대 주주가 문을 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선되지 않을까. 배당 늘어나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좀 낙후되어 있는 지배구조 개선된 기업들을 지배구조 개선하는 쪽에 돼 있고 배당을 늘리는 쪽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오르냐 되는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밸류 자체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골몰해 있다면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장기적 항목에서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지킬까가 사실은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동주의 펀드 주주환원이라는 기치를 내건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소란만 일으킬지 이것도 참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엑시트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지금 당장은 좋지만은 주주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한무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투명은 당연합니다. 지배구조 투명해야 돼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밸류 자체를 낮추게 된다면 그건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부분까지 강화하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빠른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그 부분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네. 미국의 평균 행동주의 펀드가 1년에 경영권 공격이 한 540건 정도 일어나요. 국내는 지금 한 40~50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늘었어요. 저는 더 빠르게 늘어날 거로 보는데 저는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 두 가지를 언론에 와치독하는 쪽에서 좀 제대로 보고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우리 증시도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의 이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발전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